자, 이번 시간은 490쪽 이제 가야죠. 임차권 등기 명령. 여기부터는 이제 편안한 내용인데 문제는 잘 나와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언제 신청하느냐?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만, 기간 중에는 안 되고 기간이 끝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만 임차인은 주택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 그냥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다. 왜 등기를 하느냐? 기간은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주네. 이사를 가야 되고,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니까 등기 명령에서 강제로 등기를 하고 빼겠다, 뭐 이런 얘기죠. 효력.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면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 좋아. 이 말은 없었던 사람은 두 개 다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취득했다면 그때는 그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기존에 있었던 거면 등기 이후에도 유지가 되고,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대항력권 상실, 이사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뭐 예를 들자면, 자, 대항력 여기는 우선 변제권, 이때 이제 등기가 된 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대항력 우선 변제권 어떻게 되느냐? 둘 다 없었던 자는 등기되면 둘 다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항력은 있었어. 주민등록하고 있었는데 확정일자가 없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건 유지가 되고 없었던 건 생기게 된다는 거야. 생긴다. 둘 다 있었다. 둘 다 있었던 사람은 등기 이후에는 방 빼도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없었던 건 생기고 있었던 건 이게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히 이해합니다. 2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 등기가 됐어요. 근데 그 주택에 임차인은 등기해놓고 나갔으며 거기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없다. 최우선 변제권은 없다는 얘기예요. 한 공간에 소액 임차인이 둘이 되면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 해칠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만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음 기타. 등기 명령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했다. 항고할 수 있다. 2번. 임차인은 등기 관련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그 우선 변제권 승계한 금융기관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도 있다. 다 법조문이고 4번 판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이냐? 그건 아니고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이미 이행지체가 된 상태니까 동시행 이러면 안 돼요.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자, 임대차 기간 갑니다. 최단 기간을 보장해 주죠. 기간 약정이 없었다.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2년으로 본다. 2년까지 인정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 줄 중요하죠. 임차인만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년 계약을 했을 때 임차인은 1년만 살고 나갈래 해도 되고 나 1년 더 할래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1년인데 임대인이 야 2년이야 너 1년 더 살아야 돼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또 1년이니까 1년만 살고 나가 이것도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2년 미만의 유효함은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 들어가면 틀려요. 자, 오른쪽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자, 묵시적갱신이라고도 하고 법정갱신이라고도 하고, 자, 임대인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 안 했네, 조건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습니다, 통지 안 했네,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아무 말이 없었다면 그 6월부터 1월까지 기간이 끝났을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요.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동일한 조건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임차인이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된다. 누가 더 유리해요? 임차인 쪽이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임대인은 6월부터 1월까지 5개월 동안만,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는 아무 때나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안 헷갈리고요. 2번 법정 갱신되면 존속기간 자동 2년 연장되고 다만 2기 차임 연체 이런 임차인에게는 이걸 허용하지 않는다. 다 숫자 다 외우셔야 되고요. 3번 갱신된 이후에는 계약 해지 통지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임차인만. 임대인은 하면 틀리고 임차인만 언제든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받고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숫자 다 외우셔야 됩니다. 숫자 구멍 뚫어놓고 연결이 옳은 걸 찾아라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다음에 증액 청구. 자, 법률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대차 기간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조세나 공과금이나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성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당사자는 서로 증감 청구할 수 있어. 증액 청구도 되고 감액 청구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통령령에 가보니까 증액만 제한하고 있어요. 증액은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5%까지만 올릴 수 있고 한 번 증액이 쓴 후 1년 이내 못한다 이거지. 주의는 감액 청구는 제한이 없다고요. 감액은 5% 제한 이게 아니에요. 감액은 뭐 10%, 20% 감액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증액만 제한하는 거죠. 그다음에 판례는 이 규정은 이 말은 5%만 증액 청구할 수 있고 또 한 번 증액하고 1년 이내 못하고 이런 규정은 임대차 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데 한해 적용되는 것이고 그 다음 중요해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재계약하거나 종료 전이라도 합의로 증액되는 경우에는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 보통 재계약 정도 이해하시면 되는데 지금 앞으로 석 달 정도 후면은 기간이 만료가 된다는 거죠. 보증금 1억이에요. 임대인이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보증금을 1억인데 5천 올려주세요. 아니면 나 재계약 못해요. 이렇게 재계약을 할 때는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알고 있잖아요. 자, 재계약하여 재계약을 하거나 종료 전이라 합의대로 증액되는 경우는 20분의 1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에 보증금 월차임 전환.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한다. 이럴 때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다가 다음 둘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낮은 걸 곱하는 건데 연 1할 또 다음 페이지 보면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3.5%를 더한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5천이었어. 전세로 있었는데 이걸 보증금을 2천으로 낮춰요. 낮추고 나머지는 월차임으로 받자 이런 의미죠. 그럼 돌려주는 금액 3천 곱하기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3.5 더하기예요. 곱하기 아닙니다. 이건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둘 중에 어떤 걸로? 낮은 걸로 하자. 낮은 거. 그럼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 이걸 계산문제로 낸다면 기준금리가 얼마를 줘야 되겠죠. 기준금리가 1.5라 합시다. 그러면 합하면 5%네. 둘 중에 낮은 거니까 1할은 10% 이걸로 하라는 얘기지. 이걸로. 그럼 이제 3천만 원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150만 원 되겠죠. 150만 원. 이게 이제 1년치 차임이야. 1년치 차임. 그럼 이제 150을 뭐로 나누어서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월차임이 나오는 거죠. 딱 떨어지진 않지만 뭐 12만 얼마 정도 되겠죠. 뭐 12만 원 정도 받는다.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낮은 걸로 한다. 그 다음에 반환 청구. 임차인이 증액 비율을 초과해 차임 보증금을 지급했거나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해 차임을 지급했다면 초과 지급된 차임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법조문이에요. 다음 승계.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상속권자 없이 사망했다는 것은 뭐 부모도 없네. 형제 자매도 없고 자녀도 없고. 그런데 그 임차인 상속권자 없이 사망했는데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있었다. 혼인신고는 안 했는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있었다면 그 자가 단독으로 임차인 권리임을 승계하자라고 특별법을 만든 거죠. 이 자를 보호하겠다고.
민법상 승계권은 없으니까 특별법에 만든 거예요. 뭐 이런 경우는 좀 드문 경우로 봐야죠. 상속권자 없어. 가족, 일가 친척도 없고, 일가 친척도 없는데 하필 또 혼인신고하는 배우자가 있고 임차인이 돌아가시는 경우, 그런 경우는 좀 드물다고 봐야죠. 2번. 근데 이번에는 임차인이 사망할 때 상속권자가 있었어. 예를 들면 뭐 아들, 딸이 있었다는 거죠. 있었는데 그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다. 상속권자는 나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이촌인의 그 상속권자와 공동으로 승계하도록 하자 이거죠. 상속권자가 혼자 승계해버리면 그 자가 우선하니까 상속권자 혼자 승계하게 되면은 사실혼 관계 있는 자는 방을 빼야 되니까 그 상속권자와 사실혼 배우자가 공동 승계하도록 하자. 그 대신 상속권자는 이촌 이내로 하자. 사촌이라면 안 돼요. 이촌 이내. 이촌이면 형제 자매까지죠. 형제 자매까지. 나가 살면 공동 승계 해보세요. 시작. 나가 살면 공동 승계. 3번 임차인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승계하지 않습니다. 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 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임을 승계한 자에게 귀속합니다. 자, 표준계약서 이것도 최근에 만들어진 법조문인데요. 자, 주택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 법무부 장관이 서식을 정하여 권고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대요.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금 뭐 어쩌란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거? 어쩌란 얘기예요? 아니, 우선 사용하라며. 그 대신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쓰기로 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어쩌란 얘기입니다. 아무거나 쓰란 얘기죠. 일단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법무부 장관이 서식을 정해 권고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이러면 5로 풀면 되죠. 자, 법무부 장관 주의하시고 국토부 장관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관할부가 법무부라고 그랬죠. 법무부 장관 그 자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작년 5월 30일자 새로 만들어진 2017년 5월 30일자로 만들어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자, 주택임대차에 관해서 분쟁이 있을 때 이걸 조정하자.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제도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2017년 5월 30일자로 신설이 되었어요. 자,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는 뭐냐면 1번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두 번째 줄을 잘 체크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다가 조정위원회를 꼭 둔다. 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각 지부에다가 조정위원회를 꼭 둔다고 돼 있네. 오른쪽에 그 지부가 있네요. 지부를 외울 필요 없어요. 서울, 수원, 대전, 지부, 대구, 부산, 광주가 있고요. 그 관할구역이 있고요. 그래요. 6개 지부에다가 분쟁조정위원회를 꼭 둡니다. 그리고 이어서 특광, 특시도, 특도. 이게 특광도, 특시, 특도 여기에다가는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시도에는 둘 수 있다. 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는 꼭 두고 각 시도에는 둘 수 있다. 부탁드립니다. 이거. 자, 오른쪽에 박스 밑에 심의조정사항.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이걸 외우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눈에 좀 익혀두세요. 차임보증금 증감. 충분히 이해하면 돼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임대차 기간 분쟁. 그럼. 보증금 또는 주택 반환 분쟁. 그래. 그럴 수 있어. 그 다음 유지수선 의무. 그렇지. 하자 있을 때 유지수선 이런 거. 그 밖에 대통령령에 더 많이 있네요. 있는데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 4번 같은 거. 개업공인중개사, 개공의 중개보수, 비용부담 분쟁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린 낼 수 있죠.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수, 비용부담 분쟁. 우린 공인중개사법을 우리 시험 보니까 4번만 좀 체크해 두죠. 이런 것들을 심의 조정한다. 그다음에 조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30명으로 구성한다. 마침 5월 30일에 만들어졌는데 5명 이상 30명 이하로 한대. 일부러 5월 30일 했나? 만들었나?
5명, 30명. 다음에 2번, 3번 지나가도 돼요. 지나가고 시험에 나올 만한 거리 제 생각에 다음 장 넘기시고 위원장 지나가고요. 밑에 임기 보세요. 임기. 조정위원회 임기는 몇 년? 3년. 오, 앞으로 계속 2년이었다가 처음으로 3년이 나왔어 지금. 2년입니다. 이 책 다 틀어서 유일한 3년입니다. 3년 연임할 수 있다. 좋아. 연임할 수 있다. 이 정도 보시고 자, 오른쪽에 4번으로 가볼까요? 나머지는 안 보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4번 임대차 분쟁 당사자는 주택 소재 공단, 시도 조정위원회 조정 신청할 수 있겠지. 자, 밑에 이제 조정 절차 쭉 나오는데 처리 기간 좀 외워볼게요. 처리 기간. 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 받으면 6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60일 안에 맞춰야 되고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출제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마쳤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양이 엄청 많죠? 이렇게 엄청 많아요, 진짜. 이게 되게 부담돼. 한 문제밖에 안 나오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이. 하면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다 마쳤고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가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자, 상임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그런 법이고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목적은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을 보장하자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거고 자, 적용 범위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 적용한다. 그 말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거지. 사업자 등록. 좋아. 이게 대항력 취득 요건이기도 하죠. 다음에 2번.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역시 적용받는다. 자, 오른쪽. 환산보증금 제도인데 주임법에는 없는 제도예요. 상임법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죠. 이 법은 일정한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환산보증금이라는 것은 보증금 더하기 차임 곱하기 100 이렇게 한 걸 환산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서울에서 이게 써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입법 예고됐습니다. 이쪽으로 좀 잘 와보세요. 제가 미리 써놨어요. 여러분도 이제 화면 멈추고 포스트잇 있죠? 포스트잇 이런 데다가 이쁘게 잘 적어요. 이쁘게 잘 적고 책에다 붙여야 돼요. 붙여야 됩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됐고요. 12월 20일자로 입법 예고됐고 이대로 곧 개정이 될 거예요. 이건 대통령령이니까 거의 틀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 시기에는 강의하는 오늘 현재로는 아직 통과 안 된 상태예요. 근데 아마 이대로 될 거예요. 큰 변화는 없을 거 생각하고 약간의 또 변화가 되면 또 제가 공지할게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강의 안 할 수 없잖아. 또 안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이제 바뀔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자, 서울은 6억 1천 이걸 기준으로 하다 환산보증금 6억 1천이다. 많이 올랐어요 이번에. 4억이었는데 6억 1천까지 올라갔고 그다음에 수도권 중 과밀역 조건력 광역시 중에 인천 이번에 부산 처음 들었어요. 부산 광역시가 처음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산이 5억이다. 그다음에 부산 빼고 부산하고 인천 빼고 나머지 광역시 대구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이런데 울산광역시 대전 이런데 세종시가 여기서 올라왔고 용인 안산 김포 광주 난 파주시 화정시도 이번에 새로 올라왔는데 이런 것까지 묻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3억 9천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지역과 광역시 군 지역은 2억 7천이다. 6억 7천 6억 1천 6억 1천, 5억, 그 다음에 3억 9천, 그 다음에 2억 7천. 여기 참 어려운 숫자들이에요, 지금. 61, 5, 39, 27. 61, 615, 615, 39, 27. 저도 지금 같이 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건 환산보증금 이렇게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 혹시나 개정이 되면 이 변함이 없이 이대로 통과되면 저는 그냥 진행할 것이고
숫자가 좀 다르게 좀 약간 변동이 생겼다. 그렇게 되면 다시 공지하고 아니면 강의를 다시 찍거나 이렇게 할게요. 네. 자, 어쨌든 이게 환산보증금인데 서울에서 6억 1천이다.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좀 바꿔야, 내용을 좀 바꿔야 되겠죠? 자, 서울 기준으로 합시다. 서울은 6억 1천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증금은 1억이라 할게요. 1억이라 하고 월차임은 500만 원이다 할게요. 100을 곱해서 더하면 얼마야? 6억이죠, 6억. 6억이다. 이럴 경우에는 환산보증금 이하죠, 이하. 환산보증금 이하일 땐 상인법 전체에 적용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법 전체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1억이다. 월 차임이 600이라 합시다. 이럴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했죠. 이제 7억이니까. 이럴 경우에는 법의 일부만 적용이 됩니다. 이거죠. 법의 일부만 적용됩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2012년 이쯤 될 거예요. 2012년, 2013년, 2015년 두 번 개정이 됐는데 2012년이 개정되기 전에 일부 개정되기 전에는 환산보증금을 넘는 경우에는요 상인법 전체에 적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인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모든 상가임차인을 보호하는 건 아니고 각 지역별 환산보증금 이하일 때만 법을 적용해주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전체를 다 적용 안 한다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당시는 6억 1천이 아니었지만 지금으로 비교했을 때 1억에 600 정도가 된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상인법 전체를 적용 안 하니까요. 대항력 이런 것도 없어. 대항력 이런 거 없어. 그래서 뭐 사업자 등록 냈다. 대항력 그런 거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수는 있지만 대항력은 없어요. 그래서 건물 팔렸다. 낙동강 원인을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잖아. 그럼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등기. 또 계약갱신 요구권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5년 보장 이런 거 받지 못했어요. 그럼 처음에 2년 계약을 했다. 2년 계약을 했어. 지금 환산보증금 범위 안에서는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 임대인에게 저 5년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 2년 더 할래요. 3년 더 할래요.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근데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2년 계약을 했다. 그럼 재계약해야 돼. 재계약을 해야 돼. 그럼 재계약하면 임대인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되지. 아니면 아니면 빼던가. 장사가 잘 돼. 나 빼기 싫고 너 처음에 시설비 권리금 이런 것도 회수해야 되겠는데 더 하고 싶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지. 그래서 완전 갑질이 심하고 그랬던 거죠. 그랬다가 2012년에 그 유명한 리쌍 사건이 있었죠. 서울 노년인가 아마 거기 4층짜리 건물을 가수 리쌍이 건물을 샀는데 그 건물 1층이 곱창집이었어요. 곱창집 이름이 뭐더라? 까먹었네. 곱창집이 있었는데 그 곱창집의 사장님이 그 당연히 그 보증금 차임이 환산보증금을 넘었었고 그리고 들어올 때 시설비 권리금에서 한 3, 4억 정도 들었다는 것 같아요. 꽤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뀐 거예요. 건물주는 리쌍 사실 법을 잘 모를 수도 있죠. 가수하고 그러니까 직업이 다르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근데 처음에 이제 이걸 공인중개사 중개를 통해서 건물을 사잖아요. 건물 살 때 다 알려줘요. 그쪽에서. 공인중개사가 뭐라고 해요? 리쌍 씨 이 건물 사시라고. 이 건물을 사면은 지금 건물값은 얼마 정도 되지만 저 임차인들 당신이 다 내보낼 수 있다고. 다 내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저 사람들은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는 거죠. 그대로 두고 나가든가 아니 다 부시고 나가든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 1층 권리금은 사장님 그 리쌍 당신이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에 사는 거지만 얼마도 돈 주고 다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 투자 가치가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단 말이에요. 나쁜 놈들이지. 법을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수가 들어오면서 나가라고 그랬어. 나가라고. 임차인 1층에 곱창집 사장이 보니까
황당하거든. 나 지금 들어온 지 2년도 안 됐어요, 그때. 1년 반쯤 됐다고 그래요. 2년도 안 됐는데 나가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알아봤더니, 내가 법에 보호를 못 받는 거야. 그때 그 사장님이 이게 보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다 있냐. 보니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게 되면은 법 전체에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하면서 이제 버텼죠. 버티면서 대판 싸움이 났죠. 대판 싸움이 났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그런 얘기는 좀 들으셨죠. 그 사건을 계기로, 맘상모라는 조직이 만들어져요. 맘상모. 맘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상인들의 모임. 이런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정부 요청하고 그래서 환산보증금 제도를 일부 수정해요. 또 환산보증금을 초과한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약갱신 요구권은 인정하겠다. 이런 제도가 이제 법을 이때 개정이 돼요. 2012년에. 그 전부터 이제 싸워가지고 이때 이제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환산보증금을 넘는 임차인도 상인법 전체에서 이거 하나만 인정할게. 계약갱신 요구권 하나만 인정할게. 그래서 5년 보장을 해줄게. 이렇게 해서 이때 이 제도가 신설이 돼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걸 인정하겠다고. 그럼에도 어차피 이 그 곱창집 사장은 이게 소급 적용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 이 가수하고 적당한 합의를 했고, 뭐 얼마 좀 받았다고 그러죠. 얼마 받았다고 그러고, 뭐 주차장을 개조해가지고 뭐 장사를 계속하게 해줬다고 그래요. 해줬다고 하는데, 결국은 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얘네들은 이 가수는요, 결국 얘를 몰아내는 게 목적이었어요. 목적이었고, 지금은 그 건물이 4층 전체가 커피숍이에요. 브랜드 커피숍에 들어와 있고, 보증금도 엄청나고요. 한 달 월세가 3,600만 원인가 된다고 들었어요. 결국 성공했죠. 다 몰아내고, 건물을 다 내 것으로 먹는 게, 그 임차인 다 내보내고 내 것으로 취하는 걸 성공했어요. 근데 지금 여론 뭐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은 얘네들 편을 많이 드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저는 한번 생각하면 안 돼요.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뭐 임차인이 을지를 했다. 뭐 심지어 이런 댓글도 많이 달리던데 제 생각에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거 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한 이유였어요. 그리고 임대인은 잘못된 법을 악용한 게 틀림없는 거예요. 틀림없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임차인을 생각해 보세요. 건물주가 바뀌었어. 나 처음에 들어올 때 권리금도 시설비도 3억씩 4억씩 들었어. 근데 1년 반 장사했어. 건물주 밖에 나가래. 열 안 받겠어요? 이거 말도 안, 열 안 받으면 어딨어. 이게 안 죽으면 다행이지. 자살하면 다행이죠, 이거는. 대판 싸울만 하죠. 마침 이 사람이 좀 으쌰으쌰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까지 된 거지. 된 거고. 형, 이 사람이 어떻게 쫓겨났냐? 어떻게 쫓겨났냐면, 이제 임대인은 나가라. 얘는 나 못 나간다. 못 나간다. 이렇게 으쌰으쌰 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법정갱신이 된 거예요. 법정갱신. 법정갱신이라는 것은 이제 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둘 다 아무 말이 없었다는 거죠. 둘 다 아무 말이 없을 때 법정갱신 되면 상인법은 1년을 보장한다.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데, 그때 이제 판례가 어떻게 나왔냐면,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건 하나는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하나도 인정되는 게 없다는 거지. 그러면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임차인은 법정갱신이 인정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아무 말이 없었다. 근데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된다.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현재 임차인은 내가 1년 더 할게, 2년 더 할게 이런 요청도 안 했고, 이 그 곱창집급 사장이 요청도 안 했고, 그러니까 이제 계약갱신요건 인정이 안 되니까 갱신 요구 안 했으니까 보장이 안 되고, 또 묵시적 갱신도 허용이 안 됐고, 그러니까 이제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간이 끝났는데 무단 점유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주가 명도소송 걸어서 그 사람 쫓겨났어요. 다 쫓겨나고 결국에는 그 건물을 다 취했죠. 임차인들 다 내보내고 거기 있는 권리금 다 취했죠. 그 4층 전체가 지금 커피숍으로 들어와 있어요. 검색해보세요. 나와요.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됐냐. 결국 임차인 쫓겨났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뭐 제가 이거 뭐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일부 포함이 돼 있지만
환산보증금 초과될 때 이것만 인정됐다. 2012년 당시. 그러다가 2015년에 조금 더 개정이 이루어져요. 생각해 보니까 대항력을 안 준 거야. 대항력. 5년 보장 인정은 뭐냐 이거지. 뭐 하냐 이거야. 건물주가 바뀌어버리면 다 소용없는 거지. 다 내보낼 수 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2015년 환산보증금 초과는 임차인도 뭐 인정하자. 대항력 인정해 줄게. 대항력 인정해 주고, 그리고 그때 권리금 제도가 신설되거든요. 권리금 제도도 인정해 줄게. 인정해 줄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돼서 정리를 해보면 현재 환산보증금 이하면 법 전체 적용받고 환산보증금 초과되는 경우에는 일부만 적용되는데 그 일부 적용되는 부분을 여러분께서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 있느냐? 497쪽의 하단부입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써 있죠.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써 있어. 자, 지역별 환산보증금 범위를 초과하는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이 법에 적용받지 못하는데 다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다음의 내용은 적용된다.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하겠다는 거지. 첫 번째, 대항력 인정할게. 또 계약갱신 요구권은 인정할게. 근데 3번은 뭐냐면 이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겁니다. 자, 뭐라고 써 있냐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갱신되었을 때는 당사자는 상가 건물의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보증금, 그 밖의 부담, 경제 사정 변동 등을 고려해서 차임 보증금의 증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제한 없이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제도예요. 환산보증금을 이렇게 1억에 600으로 초과된다면 대항력 인정한다. 갱신 요건 인정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2년 계약이 있는데 나 2년 더 할래? 할 수 있다는 거야.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의 차임 보증금 등을 고려해서 증액을 마음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걸 계약갱신 요건은 인정을 하겠지만 니네도 한 발 양보해 이거였어요. 임차인 너도 한 발 양보해. 5년 보장받는 대신에 주변 시세에 따라서 나 월세 마음대로 올릴 수 있게 해줘. 이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1억에 600이다. 2년 했어. 근데 나 2년 더 할래요. 1년 더 할래요. 그랬어. 그랬더니 임대인이 600인데 이미 주변이 800으로 올랐네. 800으로 해줘. 그럼 들어줘야 돼. 들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임차인이 불리한 거고요. 뒤로 갑니다. 권리금 보호 규정 적용한다. 3기까지 연체해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것도 적용한다. 그다음에 표준계약서 권장. 이거는 뭐 별거 없고요. 자, 민법 원래 2기 연체했을 때 계약 해지할 수 있잖아요. 상인법은 3기 연체인데 상인법 전체 임차인에게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산보증금을 초과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빼곤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안 된다. 이거 황당해요, 좀 사실은 이거. 왜 이런 걸 인정이 안 할까? 확정일자 찍어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내가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받는 권리란 얘기인데 이걸 왜 인정 안 하지? 몰라. 그렇게 만들고 어떻게 해, 나보고. 그러니까요, 환산보증금이 초과하잖아요. 1억에 600으로 이렇게 초과하게 되면은요, 세무서 가서 확정일자 받거든요. 확정일자를 찍어주지도 않아요. 세무서 사람들이 당연히 더 잘 알지요. 그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도를.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이 없으므로 확정일자를 찍어주지도 않습니다. 1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산보증금 초과하면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금융기관 우선 변제권 승계 제도는 당연히 없겠지.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것도 없어.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못 받았네.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단도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거 없어. 없고 최단 기간 1년 보장한다.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1년까지 보장해 준다. 그런 것도 없고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아무 말 없을 때 기간이 끝나면 동일한 조건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1년 자동 연장된다. 이런 거 없다고. 그런 거 없고. 차임 증감 청구권. 현재 증액 청구도 개정이 지금 입법 예고됐거든요. 현재 증액은 100분의 9까지예요. 100분의 9까지인데 9%인데 이것도 이번에 입법 예고됐습니다. 이따가 그 부분이 나오면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100분의 5. 100분의 5로 이번에 입법 예고됐습니다. 입법 예고. 이렇게 바뀔 것으로 확정이 됩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현재 주임법이 20분의 1 5% 증액 청구잖아요. 상임법은 9% 증액 청구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5로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개정했는데 9%면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1년에 한 번이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9로 하면은요. 5년이 얼마예요? 45%예요. 45%는 거의 50% 달한다고. 600이면 아니 500이라면 환상보증이니까 500이면 250 정도로 엄청나게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이제 5%로 제한하는데 그것도 이건 적용 안 된다. 환상보증금 초과할 땐 적용이 안 된다고. 아까 제가 마음대로 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 주변 상가 건물의 조세 원가음 등을 고려해서 증액을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5% 제한 적용 안 된다. 적용 안 되고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산정률 제한 이거 다 적용 안 된다 이거야. 그럼 적용 안 되는 걸 다 외울 것이냐?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적용되는 걸 기억해야지. 자, 환산보증금을 뭐 할 때? 환산보증금을 초과할 때 첫 번째 뭐 인정할게? 대항력 인정해 줄게. 계약갱신 요구권 인정해 줄게. 그리고 권리금 보호 규정 인정해 줄게. 3기 연체했을 때 해지하는 거 인정해 줄게. 보통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환산보증금 초과하면 나머지 다 적용 안 된다. 확정이자 우선 변제권 없어. 그다음에 증액 청구 제한 이런 것도 없어. 임차권 등기명 여는 거 없어. 묵시적갱신 이런 거 다 없어. 이것만 적용된다. 이게 첫 번째 상임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다. 주임법이 이런 거 없잖아. 주택임대차는 보증금이 얼마 넘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이건 적용하고 이건 적용하는 이런 게 없잖아요. 없는데 상임법은 선을 딱 그어놓고 선을 딱 6억 1,000으로 그어놓고 그 이하는 법 전체 적용할게. 그걸 초과하는 경우는 이것만 적용할게. 이거 외에는 적용 안 되네.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임차인들이 보호를 많이 못 받으니까 이번에 이 환산보증금을 올린 거야. 올린 거예요. 더 많이 보호해 주려고. 이렇게. 6억 1,000, 5억, 3억 9천, 2억 7천. 저는 다 외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잘 기억해놔야 됩니다. 환산보증금 초과할 때 적용되는 규정. 일시사용, 미등기 전세 준용, 강행 규정 이런 거 다 주임법과 같습니다. 같고 밑에 대항력 관련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상가 건물, 상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의를 할 수 없다고 약정했다면 이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무효다 이겁니다. 이 강행 규정 관련된 거죠. 대항력 하죠. 오른쪽에. 자, 대항력은 환산보증금 초과돼도 다 인정되죠. 그래서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임대차는 등기 없어도 인도받고 부가가치세법이나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날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주임법과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에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 대항력 관련 판례 있죠? 몇 가지 한번 볼까요? 1번. 일단 결론만 맞춰보세요. 세 번째 줄.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그 사업자 등록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 공시 방법이 되려면 사업자 등록 신청 시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가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큰 상가 건물 좀 가보시면요. 한 층에 임차인이 점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3자가 볼 때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 냈는데 임차인이 어디 있는가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일부를 임차에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는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 꼭 뭘 첨부해라? 도면 첨부해야 된다.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자, 3번 볼게요.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냈고 폐업 신고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똑같은 상호와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요. 폐업을 하고 6개월 이내에 똑같은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은요. 기존에 처음에 받았던 사업자 등록번호를 똑같은 걸 줍니다. 저도 그때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이거를. 폐업하고 6개월 안에 똑같은 상호로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예전에 받았던 사업자 번호를 똑같이 받아요. 그게 이 사람의 사실 비극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이사는 나는 종전의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유지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음에 4번. 사업자 등록을 마친 갑입니다. 사업자 등록 마친 갑. 그럼 갑은 대항력을 취득했지. 그런데 영업 개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전대차를 했어요. 사정이 있었나 보죠. 전대차 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 사업자 등록, 갑의 사업자 등록입니다. 갑의 사업자 등록은 그 다음 줄 적법한 사업자 등록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이렇게 끊으시면 돼요. 갑이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영업 개시도 하는 상태에서 전대차를 했다면 그 갑의 사업자 등록으로는 대항력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왜? 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이어서 이 경우 임차인 갑이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려면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겁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돼요. 5번은 참고할게요. 자, 보증금 회수는 우선 변제권, 대항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으로부터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가 될 때 대지 포함한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는 거기다 메모하셔도 됩니다. 메모하셔도 돼요. 이 규정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우선 변제권이 적용됐나 안 된다? 안 된다고. 환산보증금 이하 임차인에게만 적용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경매될 때 주택이 건물이 경매되면 임차인은 경락에 따라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주임법과 똑같고, 다음 강제경매 신청도 똑같아요.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보증금 환원 청구 소송, 확정 판결, 집행 권한 확보해서 그 건물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원래 민사집행법에는 반대 의무 이행을 해야 할 것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돼 있다는 거지. 그런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대 의무 이행 제공을 집행개시효권으로 하지 않으니까 건물을 넘겨주지 않고도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2번 임차인은 제가 주택이라고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임차 건물입니다. 죄송합니다.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우선 변제권 행사에 따라 보증금을 받을 수는 없다. 나중에 배당을 받을 땐 건물을 넘겨야 된다고 그랬죠. 주임법과 똑같습니다. 다음에 금융기관이 우선 변제권을 승계할 수 있는 제도도 주임법과 같은데 다음에 쭉 열거된 금융기관이 임차인에게 대출을 해주고 대출해준 금액만큼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했을 때 양수한 금액 범위 안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하도록 할게요. 이런 것도 다 환산보증금 초과되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우선 변제권 관련된 거니까. 2번 금융기관 등은 밑에 임차인이 대항요건 상실했거나 등기했었는데 말소됐을 경우 금융기관도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번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리, 대위, 임대차를 해지할 수는 없지요. 확정일자 부여 당연히 다 환산보증금 이하만 적용되는 거예요. 세무서장이 부여할게요. 2번 세무서장은 확정일자부 작성할게요. 그리고 확정일자 부여 신청, 계약서, 계약증서 원본 소지한 임차인은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장에게만 신청할 수 있다는 거 말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세무서장은 확정일자 번호, 부여일, 세무서장을 계약서 원본에 표시해주고 관인증 방법으로 부여할게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됐을 땐 신청에 따라 새로운 확정일자 줄게요. 자, 임대차 정보 제공 역시 건물에 이해관계 있는 자는 세무서장에게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지요. 동그라미 2번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동의 얻어야 세무서장에게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겠지요.
요청사항 박스 안에 있는 거 이런 거 뭐 그냥 참고하세요. 인적사항, 소재지, 목적물, 면적, 사업자 등록 신청일, 보증금 차임 기간, 확정일자 부여일 뭐 이런 것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세무서장에게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 상인법은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어지는 시간에 상인법 나머지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상인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